당신에게 주어진 눈부신 행운이 사실은 차가운 쇠사슬이라면 어떨까요? 여기 한순간에 모든 걸 가졌지만 보이지 않는 진실에 발목 잡힌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소설은 눈부신 행운이 어떻게 한 인간의 영혼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한 남자의 아이러니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운명의 서막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스스로를 피비라 불렀던 한 소년의 쓸쓸한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한 아이의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이름 필립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스스로를 피비라 불렀던 7살 소년.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황량한 습지대의 작은 교회 묘지에서 핍은 부모님의 묘비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은 소금기와 흙냄새를 실어와 울부짖었고 차가운 안개가 온 세상을 집어삼키듯 깔려 있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자를 더듬으며 부모의 얼굴을 상상하던 순간 무덤가에서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지르면 목을 베어버리겠다. 죄수복을 입고 다리에 쇠사슬을 찬 사내가 핍을 붙잡아 거꾸로 들어 올렸습니다. 발목은 쇠사슬에 쓸려 붉게 부풀어 있었고 아이의 눈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첨탑이 곤두박질 쳤고 주머니에서 빵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사내는 늑대처럼 빵을 집어삼키며 먹을 것과 줄칼을 가져오지 않으면 심장과 간을 꺼내 먹겠다 협박했습니다. 핍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은 늘 자신을 키워줬다며 생색내는 누나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대장장이 매형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온 핍은 누나의 날카로운 눈을 피해 파이와 브랜디를 훔쳤습니다.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와 화로의 온기는 잠시 아이의 발을 붙잡았으나 곧 줄칼을 챙겨 다시 안개 낀 습지로 향했습니다.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작은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습지에서 그는 약속한 사내가 아닌 얼굴에 흉터가 있는 또 다른 탈옥수를 먼저 마주쳤습니다. 그 사내는 주먹을 휘두르며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핍은 결국 자신이 찾던 탈옥수를 발견했죠. 사내는 추위와 허기에 떨며 핍이 건넨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탈옥수의 존재를 전해 듣자 분노를 터뜨렸고 놀란 핍은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성탄절 저녁, 핍은 들통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군인들이 들이닥쳤죠. 하지만 그들은 핍이 아니라 부서진 수갑을 고치러 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두 탈옥수를 쫓고 있다며 함께 나섰고 핍과 조는 그들을 따라 안개 속 습지를 수색했습니다. 이윽고 진흙탕에서 서로 죽일 듯 싸우는 두 탈옥수를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핍이 도왔던 사내, 다른 한 명은 흉터 있는 사내였습니다. 체포된 사내는 군인들에게 자신이 파이와 줄칼을 훔쳤다고 거짓 자백했습니다. 그것은 핍을 향한 아이의 작은 죄도 대신 짊어지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를 보며 핍은 작은 목소리로 잡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자신의 죄가 한 남자의 희생으로 덮였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감사의 족쇄가 심장에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탈옥수 사건 이후 1년. 핍은 대장간에서의 단조로운 견습 생활 속에서 소년티를 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뜻밖의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허풍쟁이 펌블추크 아저씨가 흥분하여 대장간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최고 부자인 헤비숍 양이 에스텔라와 놀아줄 남자아이를 찾고 있으며 자신이 핍을 추천했다는 것이었죠. 영문도 모른 채 핍은 그의 손에 이끌려 음산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세티스 하우스라 불리는 저택은 이름과는 달리 낡고 버려진 채 스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소녀는 촛불을 든 에스텔라였습니다. 그녀는 핍의 장화와 거친 손을 보고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남자애라니 촌뜨기잖아. 핍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에스텔라를 따라 들어간 방에는 누렇게 바랜 웨딩드레스를 입은 헤비숍 양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시계는 모두 8시 40분에 멈춰 있었고 거대한 웨딩 케이크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유령 같은 헤비숍은 핍에게 명령했습니다. 놀아라.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에스텔라는 핍의 서툰 손놀림과 말투를 지적하며 그를 촌뜨기라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그 차가운 말은 핍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헤비숍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연인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입양한 딸 에스텔라를 남자의 마음을 부수는 도구로 키웠던 것입니다. 핍은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던 셈이죠. 그날 이후 핍의 마음속에는 에스텔라에게 어울리는 신사가 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핍은 정기적으로 세티스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헤비숍의 휠체어를 밀며 에스텔라의 경멸을 견디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하루였습니다. 핍은 정원에서 창백하고 야윈 얼굴의 소년을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핍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대뜸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벌어진 싸움에서 핍은 놀랍게도 승리했습니다. 그는 그 소년의 독특한 눈빛과 거친 태도를 한동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에스텔라는 마치 보상이라도 주듯 핍이 자신의 뺨에 입을 맞추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차가운 돌조각 같은 순간은 핍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헤비숍은 그를 신사로 키울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조를 불러 도제 수업료 25기니를 건네며 모든 방문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핍은 다시 대장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거친 망치질과 쇠냄새에 익숙해져 갔지만 마음속에는 에스텔라의 경멸과 헤비숍의 저주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장간에서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거친 손을 숨기고 에스텔라와 춤을 추는 신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소년 핍은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방문객이 대장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끔한 신사 차림의 변호사 자거스였습니다. 그의 눈빛과 위압적인 태도는 대장간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거스는 핍에게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후원자의 이름을 절대 캐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죠. 핍은 곧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헤비숍 양의 계획이며 자신을 에스텔라에게 어울리는 신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익명이라는 조건은 오히려 그의 착각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런던으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핍은 이제 막 시작될 화려한 신사의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런던은 그에게 낯설고 냉정한 도시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옷을 입고 귀족적인 말투를 흉내내며 겉모습은 신사가 되었지만 내면의 촌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튜 포켓 교수 밑에서 교육을 받게 된 핍은 그곳에서 놀랍게도 정원에서 싸웠던 그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버트 포켓이었죠. 허버트는 과거의 싸움을 웃어넘기며 핍에게 핸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런던에서 핍의 유일한 길잡이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신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과 넘치는 돈은 핍을 주체할 수 없는 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허버트와 함께 사치스러운 신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비싼 저녁을 먹고 빚을 쌓으며 방탕한 생활을 공유했습니다. 핍에게는 그것이 신사다운 삶의 증거였고 허버트에게는 친구와 함께하는 서투른 어울림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으나 속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조가 런던으로 찾아왔습니다. 옛 친구를 반가워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핍의 마음속에는 이미 신사가 된 자신과 투박한 조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를 냉대했습니다. 상처받은 조는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대장간과 습지를 벗어난 곳에서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 쓸쓸한 말을 남기고 조는 떠나갔습니다.
조가 떠난 뒤 핍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깊은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신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핍은 여전히 에스텔라를 향한 사랑과 신사가 되겠다는 열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헤비섬 양이 모든 계획의 배후이며 자신을 에스텔라와 맺어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유산의 출처를 둘러싼 알 수 없는 불안은 점점 더 짙은 그림자가 되어 그의 삶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핍이 23살이 되던 해에 폭풍우 치는 밤, 그의 세계는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에 홀로 앉아있던 핍은 문 밖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묵직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걸음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거칠고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치 제 집인 양 방 안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불에 말리고 가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옷과 값비싼 장식품들을 스스럼 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남자는 핍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죠. 핍의 불안은 점점 증폭되었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핍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정체를 털어놓았습니다. 핍이 어린 시절 습지에서 만났던 탈옥수 아벨 매그위치였습니다. 핍은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핍의 익명의 후원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순간 핍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숨조차 막혔습니다. 후원자가 헤비섬 양이 아니었다니. 자신이 누려온 부와 지위, 신사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사내의 돈 위에 세워져 있었다니. 핍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치밀어 오르는 수치와 혐오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매그위치는 거친 목소리로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했습니다. 호주로 유배된 후 양목장에서 평생을 일해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고. 그리고 그 모든 돈을 오직 핍을 위해 썼다고. 언젠가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자신에게 빵과 친절을 건네준 작은 소년을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신사로 만들고 싶었다고. 그 마음 하나로 발각되면 사형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매그위치는 핍을 나의 신사라 부르며 뿌듯해했지만 핍의 귀에는 그 말이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이 옷자락에 스칠 때마다 핍은 몸서리쳤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진흙탕과 감옥선의 더러움으로 얼룩져 보였죠. 핍의 눈에는 자신의 위대한 유산이 더 이상 고결한 꿈으로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물 위에 세워진 괴물 같은 성이었고 스스로를 기만해온 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죄책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쇠사슬처럼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매그위치가 돌아온 뒤 핍의 아파트는 숨막히는 비밀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핍은 허버트의 도움을 받아 발각되는 순간 사형에 처해질 매그위치를 숨기며 탈출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내리고 밤에는 발소리를 죽여야 하는 나날 속에서 그의 마음은 혐오와 연민 사이를 위태롭게 오갔습니다. 어느 날 밤 매그위치는 과거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동업자였던 컴페이스는 겉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이었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약혼녀의 재산을 빼돌리고 결혼식 당일 그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헤비섬 양이었습니다. 핍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다른 죄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 컴페이스는 신사인 척 연기하며 모든 죄를 매그위치에게 떠넘겼죠. 법정은 그의 말을 믿었고 매그위치에게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핍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습지에서 만났던 두 탈옥수. 한 명은 자신을 신사로 만든 후원자였고 다른 한 명은 헤비섬을 파멸시키고 그 후원자마저 배신한 원수였습니다. 운명의 거미줄 한가운데 자신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컴페이스는 핍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씀씀이와 정체불명의 방문객을 통해 매그위치가 돌아왔음을 확신한 그는 복수와 이익을 위해 조용히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탈출을 감행하기 며칠 전 핍은 세티스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해비섬의 차가운 눈을 마주하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제가 후원자라 믿도록 내버려 두었소. 제 희망을 땔감 삼아 당신의 복수심을 불태운 것이오. 핍의 절규에 수십 년간 멈춰있던 해비섬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청년의 인생을 자신의 과거와 똑같이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그녀는 잿빛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핍이 자리를 뜨려던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그녀의 낡은 웨딩드레스에 옮겨붙은 것입니다. 핍이 몸을 던졌지만 그녀는 이미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통 속에 의식이 오가며 그녀는 거듭 용서를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텔라를 가엾게 여겨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긴 속죄를 끝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핍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에스텔라를 찾아갔습니다. 실패하면 영국을 영원히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인생을 건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그는 진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이며 살아오는 내내 보았던 모든 풍경과 읽었던 모든 글귀 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텔라의 눈빛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난폭한 부자 드러물과의 결혼을 결정한 뒤였습니다. 핍의 세상에서 마지막 별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탈출의 날, 작은 보트가 템스강의 새벽 안개를 갈랐습니다. 희망의 독일행 증기선이 보이던 순간 경찰과 함께한 컴페이슨의 배가 앞을 막았습니다. 매그위치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숙적과 격렬하게 뒤엉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피 흘리는 매그위치만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중상을 입은 채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신사의 허영이 벗겨졌고 그 자리에 뜨거운 연민과 책임감이 차올랐습니다. 핍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매그위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감옥 병동에서 핍은 죽어가는 매그위치를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뒤 그는 마지막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오래전 변호사 제거스를 통해 알게 된 진실. 바로 매그위치에게 어린 딸이 있었으며 그 딸이 자신이 평생 사랑해온 에스텔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숙녀가 되었고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매그위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핍의 손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매그위치가 죽고 재산이 모두 몰수되자 핍은 순식간에 파산했습니다. 충격에 쓰러진 그는 지독한 열병에 시달리며 죽음의 문턱을 헤맸습니다. 빚쟁이들조차 그의 위중한 병세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 흐릿한 의식 너머로 늘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밤에 눈을 뜨면 의자에, 낮에는 창가에서 파이프를 피우며 앉아있는 모습. 마침내 핍은 힘겹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조임을 알아차렸죠. 핍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허영과 거짓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꾸짖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다정한 손길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조의 품에 안겨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조는 핍의 오랜 소꿉친구인 비디에게 그의 소식을 듣자마자 런던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비디가 허버트가 보낸 편지를 받고 재촉한 덕이었죠. 누나가 세상을 떠난 뒤 비디는 조 곁을 지키며 집을 돌보았습니다. 조는 자신의 돈으로 빚쟁이들을 달래고 밤낮으로 헌신적인 간호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신사는 투박한 손으로 자신을 돌보는 조였습니다. 조의 사랑 속에서 핍은 회복했지만 몸이 나아지자 둘 사이는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조는 여전히 자신을 신사로 대했고 핍은 계급의 벽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아침 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침대 옆엔 짧은 편지와 함께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디에게 배운 조의 서툰 글씨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좋은 친구가 될 날을 기다리겠네.
그 마지막 친절 앞에서 핍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현명한 비디에게 청혼하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품고 고향으로 향하는 핍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옛집의 대장간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 손을 맞잡은 조와 비디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었죠. 핍의 마지막 꿈은 그들의 행복 앞에서 부서졌지만 그의 마음은 질투가 아닌 평온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 핍은 허버트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방무역회사 직원이 되어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직한 땀으로 흘리는 기쁨, 회사를 키워나가며 모든 빚을 갚아나가는 성실함, 그리고 마침내 허영과 야망에서 벗어난 평화를 배웠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조와 비디의 집을 찾았습니다. 조의 무릎에 앉은 어린 그의 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는 잃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는 세티스 하우스의 폐허로 향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잿더미 위로 은빛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에스텔라였습니다. 한때 눈부셨던 아름다움은 세월에 바랬지만 차갑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드러물의 학대 속에서 불행한 결혼을 견디다가 남편의 죽음 뒤 홀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 그녀 역시 이곳을 찾은 것이었죠. 두 사람은 무너진 담벼락에 나란히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에스텔라였습니다. 고통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했어요. 그 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당신이 느꼈을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죠. 저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바라건대 더 나은 모습이 되었기를. 핍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대장간을 떠나던 날 세상을 덮었던 안개가 걷혔듯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을 뒤덮었던 저녁의 안개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빛 속에서 핍은 별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에스텔라를 보았습니다. 상처는 입었지만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이제 그들 앞에는 더 이상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을 듯 했습니다. 작가 찰스 디킨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가면서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부조리한 계급 사회에 대한 비판이 깊이 배어 있죠. 위대한 유산 역시 1860년부터 잡지에 연재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당시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던 영국 사회에서 신분 상승을 꿈꾸던 독자들의 욕망과 불안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원래 디킨스가 구상했던 결말은 핍과 에스텔라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쓸쓸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여 현재처럼 열린 결말로 수정했죠. 덕분에 위대한 유산은 진정한 성장을 통한 가능성을 암시하며 더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유산은 출간 이후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한 고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위대한 유산의 진짜 교훈은 어떤 유산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거야. 이 한마디면 책으로 잘난 척 성공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